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지금은 작은 분식집을 혼자 운영하고 있어요. 사는 게 팍팍하다고 느낀 적은 있어도 지금 이 삶이 부끄럽지는 않아요. 근데 5년 전만 해도 저는 매일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존재 자체가 잘못인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있었거든요. 저한테는 친정이 없어요. 말 그대로 고아입니다. 부모님을 어릴 때 여의고 친척집을 전전하다 성인이 되고 나서 혼자 살았어요. 남들이 명절에 고향 간다고 할 때 저는 갈 곳이 없었고 아플 때 연락할 사람도 없었어요. 그게 서럽다고 느낀 건 사실인데 그게 누군가의 공격받을 빌미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저를 욕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저는 자유롭고 싶어서 결정한 건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가 정말 못된 사람인지요. 남편을 만난 건 제가 29이던 해였어요. 제가 이러던 식당에 혼자 밥을 먹으러 오는 단골 손님이었는데 말이 많지 않고 밥을 다 먹고 나면 그릇을 늘 한쪽으로 모아두는 사람이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한테는 그런 게 보였어요. 배려가 몸에 밴 사람이구나 싶었거든요. 1년 좀 넘게 만나다 결혼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내 가족이 생기는 거잖아요. 시댁 식구들이 생기는 거고 명절에 갈 곳이 생기는 거고 아플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설레고 기뻤습니다. 근데 남편 준서한테서 어머니 얘기를 들었을 때 뭔가 이상했어요. 어머니가 좀 반대하셔. 왜요? 하고 물었더니 그때 남편이 말을 아꼈어요. 한참 뒤에야 털어놓는 말이 친정이 없는 사람이랑은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 아무래도 장인이 없으니 하나도 지원 못 해준다고. 기댈 곳 하나 없는 결혼은 힘들려고 말이야. 그 말이 귀에 박혔어요. 친정이 없는 사람. 그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그게 결혼 자격을 따지는 기준이 된다는 게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날 밤 혼자 울었죠. 억울해서요. 혼자였고 부모님 없이 친척집을 전전하다 보니 꿈은 그냥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거였거든요. 단란한 가정 만들어서 밥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그렇게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저한테는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더라고요. 준서는 괜찮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원래 말이 세도 마음은 여린 분이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실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믿기로 했죠. 믿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제가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남편이 밀어붙여서 결국엔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식은 조촐했습니다. 제 쪽에 가족이 없으니 양쪽 다 지인들 초대 없이 작게 올리는 결혼식으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식장에 오셨는데 끝까지 한 번도 웃지 않으셨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카메라를 제대로 보지 않으셨고 식이 끝나고 나서도 저한테는 말 한마디 없이 먼저 나가셨죠. 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그 뒷모습을 그냥 바라봤어요. 내가 잘하면 되겠지. 내가 열심히 하면 마음이 열리실 거야. 그렇게 호기롭게 생각했어요. 시댁은 버스로 1시간 거리였어요. 결혼하고 2달쯤 됐을 때 시할아버지 기일이라고 연락이 왔죠.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하셨는데 내일 6시 전에 와. 전 부쳐야 하니까. 준서는 일찍 안 와도 된다. 그 말이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제사인데 왜 남편은 안 오고 저만 일찍 오라고 하시는지. 근데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새 며느리가 첫 제사부터 뭘 따지냐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요. 엄마 아빠 없는 티난다고 할까봐요. 다음날 새벽 5시에 일어나 버스를 탔습니다.
시댁 부엌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재료만 꺼내놓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 혼자 동태전을 부치고 호박전과 녹두전을 부쳤죠. 기름이 튀어 손등에 닿았고 연기에 눈이 따가웠어요. 9시가 넘어서야 상이 차려졌고 저는 그제야 싱크대에 기대 물 한 잔 마셨죠. 그게 그때 저의 신혼살림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5년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5년이 어떤 시간이 될지 그때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처음 1년은 시어머니의 공격이 저한테 집중됐어요. 남편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오히려 아들한테는 준서야, 밥은 먹었어? 힘들지 않아? 하고 챙기시면서 저한테는 눈도 잘 안 맞춰주셨어요. 제가 인사를 드려도 짧게 받으시거나 아예 다른 데를 보시거나 처음엔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 더 열심히 했어요. 더 일찍 가고 더 많이 가고 더 싹싹하게 굴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그럴수록 시어머니는 당연하게 받으셨어요. 고맙다는 말은 한 번도 없으셨고 저도 쳐다보는 둥 마는 둥 하셨죠. 명절마다 제삿날마다 저는 새벽에 혼자 부엌에 섰어요. 시어머니는 지시만 하셨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얇게 붙여야 하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식당 일 했다면서 이런 것도 몰라? 식당 일 했다는 게 제 약점이 돼버리고 말았네요. 종업원 출신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식으로 식당 다니면 당연히 알아서 해야 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제가 일한 경험을 당연한 노동의 근거로 쓰셨죠. 저는 그때마다 네, 어머니 하고 대답했어요. 인정받고 싶었나 봐요. 둘째 시동생 부부가 오는 날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시어머니가 현관까지 뛰어나가셨죠. 어머, 우리 민재 왔어. 수진아, 많이 힘들지? 어서 들어와. 동서는 늘 빈손으로 왔죠. 시어머니는 그게 당연하다는 듯 아무 말도 안 하셨고요. 저는 갈 때마다 과일이며 반찬이며 챙겨갔는데 받으실 때 한 번도 잘 가져왔다 라는 말이 없으셨죠. 동서가 오면 시어머니는 직접 상을 차리셨어요. 냉장고에 넣어뒀던 한우를 꺼내고 갈비찜을 올리고 저한테는 한 번도 해주신 적이 없던 것들이었죠. 알고 보니 동서는 의사라서 돈도 잘 벌고 인정도 듬뿍 받고 있었죠. 용돈도 두둑히 챙겨들어서 그런지 어머니가 더 챙기셨어요. 무슨 선물이 아니라 용돈 봉투가 컸더라고요. 그러다 결혼하고 2년쯤 지났을 때부터 말이 바뀌었어요. 저한테만 하시던 말씀이 남편한테까지 향하기 시작했죠. 어느 명절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사업 얘기를 꺼냈다가 잘 안 풀린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사람을 잘못 만나면 팔자가 꼬인다고. 친정도 없는 애랑 결혼하면 어디서 기댈 데가 있겠냐고. 장인 장모 도움도 못 받고 고아 만나서 평생 이렇게 힘들게 살 거다 너. 엄마 말 안 들은 게 후회될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도 아무 말도 못했죠. 밥상 앞에 앉아서 숟가락을 쥔 채로 그냥 듣고 있었어요.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나오지도 않았죠. 아들이 잘못해도 결국 다 제 탓이 되는 거였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바꿀 수가 없었거든요. 그 뒤로 시어머니는 남편한테도 거침없이 말씀하셨어요. 원래 네가 공부를 못하더니 사람 보는 눈도 그렇게 없더라. 민재는 의대 가더니 의사 며느리 데려왔잖아. 넌 대체 뭘 보고 식당 종업원을 데려온 거야? 민재 반만이라도 따라갔으면 인생 달라졌을 텐데. 동생 보고 배웠으면 좀 좋아. 에휴, 네 팔자 네가 꾼 거지 뭐. 그렇게 결혼하겠다고 고집 피우더니.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제가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직업으로, 친정으로, 배경으로 평가받는데 그 일이 이렇게 지독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잘하면서도 눈칫밥 때문에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혼해서까지 이런 대접에 마음이 무너졌죠. 삶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듣고 있나 싶기도 했어요. 아들한테 하는 말이지만 결국에 저한테 화살이 돌아온 거였거든요. 그래도 버텼어요. 남편이 옆에 있었고 언젠가는 달라지실 거라는 말을 아직 놓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날이 왔어요. 결혼하고 4번째 추석이었죠. 그날도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댁에 갔어요. 혼자 또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상을 차렸죠. 한낮이 되어 시동생 부부가 도착했고 시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환하게 맞으셨어요. 상이 차려지고 다들 둘러앉았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부터 부엌 가서 먹어라.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죠. 네? 여기 앉을 자리 없어. 부엌에 남은 거 있으니까 거기서 먹으라고. 어떻게 꼬박꼬박 겸상을 하니? 네 처지는 네가 잘 알면서. 제가 새벽부터 혼자 만든 음식이 차려진 밥상 앞에서 저는 쫓겨났어요. 남편이 어머니 하고 불렀지만 시어머니님이 동서부부를 향해 돌아앉으셨어요. 저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걸어갔죠. 찬밥이 있었어요. 먹었냐고요? 아니요. 그냥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부엌에서 혼자 앉아있는데 거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죠. 수진아, 이 나물 입에 맞아? 아이고, 네가 맛있다니 다행이다. 민재야, 갈비찜 더 먹어. 먹고 건강해야지.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부엌에서 혼자 듣고 있었죠. 새벽 5시부터 제가 만든 음식들이었어요. 전을 부치다 튄 기름이 아직 손등에 남아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죠.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았어요. 저도 아무 말 안 했죠. 여기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을 순 없잖아요. 한참 있다 남편이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그날 너무 작게 들렸거든요.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남편은 창밖을 봤고 저도 창밖을 봤어요.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죠. 뭔가를 꺼내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집에 들어와서 씻고 그냥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여기서 버티고 있지? 내가 뭘 바라고 이렇게 살고 있지? 답이 안 나왔어요.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 또 기일이 돌아왔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죠. 다음 주 목요일 제사야. 빨리 와서 준비해라. 저는 전화기를 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 이번엔 못 갈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잠깐 조용하시더니 못 가다니? 며느리가 제사를 빠져? 친정도 없는 사람이 어딜 갈 데가 있다고?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처음으로 대꾸 없이 끊은 거였어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남편이 저를 봤어요. 추석 때 밥상에서 쫓겨난 것도, 고아 소리 들은 것도, 5년 동안 혼자 부엌에 서 있던 것도 다 괜찮은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 진짜 모르겠어. 내가 이런 대접 받으면서 당신하고 같이 살아야 하나? 사실 당신만 나를 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혼은 그게 아닌가 봐. 어머니랑 사는 게 아니라 남편하고 사는 건데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남편하고만 사는데도 이렇게 힘든 걸 보면 이러다 내가 죽을 것 같아.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도 더 이상 못하겠어. 그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또 조금만 참자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남편이 말했죠. 다음 제사 나랑 같이 일찍 가자. 사실 그날 너 혼자 부엌에 있던 날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너무 마음 정리가 안 되고 한마디 하면 당신 욕 더 먹을까봐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바보 같더라고. 나도 잘하면서 이런 취급 많이 당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잘 몰랐나 봐. 그게 무슨 소리야? 민재는 항상 공부를 잘했어. 처음에 나한테 기대했었는데 내가 어머니 기대에 못 미치고 민재는 치고 나가면서 의대에 가고 먼저 결혼도 하는데 그것도 의사랑 결혼하고 어머니가 나를 하대하기 시작했지. 아니, 원래 하대하고 있었어. 다른 집들은 형 반만 따라가라고 하는데 우리 집은 동생 반만 따라가라고 매번 말씀하셨거든. 너한테 좋은 가족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우리 집안이 부족하다. 미안해 지아야. 못난 남편 만나서 네가 마음고생이 심하네. 남편이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목소리도 달랐죠. 더 이상 참으려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옛날 얘기까지 꺼내면서요. 제삿날이 돼서 남편과 같이 갔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온 게 의외였는지 잠깐 표정이 굳으셨다가 그냥 넘어가셨죠. 동서 부부도 와 있었어요. 바쁘다고 하더니만 일찍 왔더라고요. 저는 또 부엌에 들어갔어요. 혼자서요. 동서는 일찍 왔어도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상이 다 차려지고 다들 자리에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또 말씀하셨죠. 너는 부엌에서 먹어. 오늘도 자리가 없네. 그 순간 남편이 숟가락을 탁 내려놨어요. 어머니, 왜? 원래 그랬잖아. 제 자리는 저기잖아. 아니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눈을 치켜뜨셨어요. 뭐? 네가 지금 어머니한테 말대꾸야? 너도 먹기 싫으면 같이 가서 먹어. 여기서 따지지 말고. 따지는 게 아니라 제 아내 밥상에서 쫓겨나는 걸 더 이상 그냥 볼 수가 없다고요. 형, 그만해. 어머니 뜻인데. 하고 시동생이 끼어들었어요. 남편이 동생을 보면서 너는 빠져. 싸늘했죠. 시어머니가 소리를 높이셨어요. 고아 데려와서 며느리로 받아줬더니만 이제 와서 아들이 어미한테 대들어? 다 위아래도 모르고 고아랑 결혼해서 그런 거야. 친정도 없는 여자가 뭔데 밥상 자리까지 차지하려고 해.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밥상을 엎었지요. 그릇이 바닥에 쏟아지고 국물이 흘렀어요. 동생 부부가 놀라서 일어났고 시어머니가 비명처럼 소리를 지르셨죠. 준서 너 미쳤어? 남편이 말했어요. 조용하고 또렷하게. 어머니, 저 오늘부로 이 집 장남 안 합니다. 다시는 이 집 문 안 열 거예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해야죠. 며느리로 받아들였으면 며느리 대접해줘야지. 재수 씨하고 대놓고 차별하고 고아고아 운운하는 어머니가 제일 창피해요. 그러고는 저한테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손을 잡았죠. 그러고 나서 저희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까지 따라 나오시며 소리쳤어요. 준서 너 이것들이 가면 다야? 다시는 오지마. 싹싹 빌어도 용서 안 해줄 테니까. 남편과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죠. 남편이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그제야 눈물이 쏟아지는데 5년치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 집을 나온 뒤로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처음엔 남편한테 전화가 왔고 받지 않았죠. 다음엔 문자가 오더라고요. 네가 어미한테 이럴 수 있어? 당장 사과해. 남편은 읽고 답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도 받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며칠 동안 전화를 하셨었는데 둘 다 받지 않으니까 그 다음엔 문자로 욕이 왔습니다. 고아년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집안 망쳤어. 네가 준서 망친 거야. 이놈이 망할년.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지워버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무너졌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담담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움직여야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시동생네는 연락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시동생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방님과 동서도 우리한테 아무 연락을 하지 않았죠. 어머니 편이거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결국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원래도 바쁘다고 그런 건지 교류가 없었던 터라 별 신경이 쓰이진 않았어요. 그렇게 교류 없이 연락 없이 2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새로 일을 시작했어요. 크진 않았지만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저도 분식집을 열었어요. 힘들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제 가게를 하는 거잖아요. 매번 식당 종업원 일만 했거든요. 시댁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명절 전날 새벽에 혼자 일어날 필요도 없었고 누군가한테 고아 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홀가분할 줄 몰랐어요. 사실 어렸을 때도 아니고 이제 다 큰 어른인데 고아라는 말이 어울리나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그 소리는 듣기가 싫더라고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들을수록 주눅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한테 시어머니 번호로 전화가 왔죠. 꽤 오랜 시간 연락이 없었는데 남편이 잠깐 보다가 받았어요. 저는 옆에서 남편 얼굴을 봤죠. 처음엔 아무 표정이 없었는데 통화가 길어지면서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어요. 전화를 끊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암이래. 간암 3기.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가슴이 무너지거나 잘 됐다고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렇구나 했어요. 나한테 병원 같이 가달라고 하시네. 저는 남편한테 물었죠. 가고 싶어?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이 한참을 있다가 말했어요. 일단 나는 가봐야 할 것 같아. 근데 너한테는 강요하고 싶지 않다. 그럼 혼자 다녀와. 나는 아직 내키지가 않네. 남편이 다녀온 날 저녁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간암인 걸 아시고 나서 시동생네 집으로 들어가시려고 했다고요. 몸이 안 좋은 걸 알고는 당연하다는 듯 짐을 싸서 강남 아파트로 찾아가셨다네요. 그런데 동서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대요. 동서가 문도 안 열고 인터폰으로 말만 하더래요. 어머니, 저희 지금 당직도 있고 수술 스케줄도 있어서 간호가 어려워요. 요양병원 알아보세요.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어머니. 그러면서 문 사이로 요양병원 팸플릿을 내밀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수진아, 문 좀 열어봐. 나 아프다니까? 간암이래, 간암. 니네는 의사잖아. 의사 옆에 있어야 안심이 되지. 어머니, 저희가 의사라고 어머니를 돌볼 형편은 안 돼요. 어머니, 그냥 어머니 돌볼 수 있는 병원으로 가시는 게 나아요. 하고 인터폰을 끊었대요. 남편한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팸플릿 한 장, 그렇게 떠받들던 아들 며느리한테서 받은 게 그거였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동정했냐고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인간적으로 가엾다는 생각이 안 든 건 아닌데 그렇다고 달려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진 않았어요. 제가 냉정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5년 동안 그 집 며느리로 살면서 한 번도 사람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동서에 비하면 더더욱이요. 그로부터 며칠 뒤 시어머니가 우리 집 앞에 나타나셨어요. 초인종이 울려서 인터폰을 봤더니 시어머니였죠. 많이 야위어 보이셨어요. 잠깐 마음이 흔들렸지만 제대로 말했죠. 어머님, 왜 오셨어요? 지아야, 문 좀 열어줘. 나 갈 데가 없어. 나 아픈 거 들었지? 아니에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니 며느리 아니에요. 2년 전에 저희 안 보기로 했잖아요. 지아야, 네가 잘못했어. 제발 문 좀 열어봐. 어머님이 저한테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구할 자리는 없다고. 저희 집에도 어머님 자리 없어요, 어머니. 동서한테 가시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어머님이 동서는 끔찍히 아껴주셨잖아요. 그 동서한테 가서 효도 받으세요. 인터폰 너머로 시어머니가 우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인터폰을 꺼버렸죠.
시어머니는 결국 그 요양병원 팸플릿이 가리키는 곳으로 들어가셨어요. 시동생 부부한테도 외면받고 우리한테도 문이 닫히고 나서 스스로 발걸음을 돌리신 거예요. 남편한테 마지막으로 전화가 한 통 왔었어요. 나 요양원 들어간다. 네. 남편은 짧게 대답했죠. 그게 끝이었어요. 저는 그 통화를 옆에서 들으면서 복잡하진 않았어요, 마음이. 어머님은 어머니가 선택한 삶을 사시는 거라고 생각했죠.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지킬 선이 있고 존중해줘야 할 하나의 인격체인데 너무 차별하신 거죠. 차별을 넘어서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해주지 않으셨죠. 앞날이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요. 결국 어머님은 당신이 선택한 것들이 결국 당신이 서 있는 자리를 만든 것 같아요. 사람 일은 참 몰라요. 그렇게 둘째를 챙겼는데도 어려운 일이 닥쳐야 진정 자기를 아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드러나나 봐요. 잘 되고 있을 때, 잘 나갈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와야 누가 진짜 친구인지 가려진다잖아요. 가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찐이라는데 그런 면에서 어머님 옆에는 아무도 안 남은 거죠. 지금 저는 분식집을 운영한 지 2년이 됐어요. 크지 않은 가게지만 단골이 생겼고 매달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아직 넉넉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마음이 편한 시간이에요. 새벽 5시에 눈이 떠지면 이제는 부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뒤척이다 다시 잠들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무엇보다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힘든 게 요즘 세상이 많잖아요. 마음이 힘들어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가끔 그 시간들이 떠올라요. 혼자 전을 부치던 부엌, 찬밥을 내려다보던 명절, 고아 소리를 들으면서 숟가락을 쥐고 있던 밥상, 그 기억들이 사라지진 않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저를 흔들지도 않죠. 그 시간들이 저를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시어머니를 원망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는 말하고 싶어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배경이나 직업이나 친정이 있고 없고로 값을 매기는 건 언젠가 반드시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누구나 나이는 먹고 시간은 흘러가니까요. 시어머니가 가장 믿었던 아들 며느리한테 팸플릿 한 장을 받던 날, 그게 그분이 그동안 사람을 대해온 방식의 결과였어요. 어렸을 때는 고아라는 게 너무 싫었어요. 내가 선택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 평범함에서 멀어져서 손가락질 받아야 한다는 게 너무 싫었죠. 요즘은 생각해요.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도 멀리하는 혼자 사는 삶을 살게 되면 어쩌나 하는 거요. 부디 여러분은 사랑도 많이 주고 많이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아예요. 근데 저한테는 지금까지 제 곁을 지켜주고 있는 남편이 있고 제 손으로 일군 가게가 있어요. 그리고 제 뱃속에는 작은 아이가 꿈틀거리고 있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생겼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모두 행복하세요.